네, 오늘 저희와 함께 AI 발전의 최전선.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요즘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뭐 알싱귤러리티 같은 거 보면 정말 뜨겁잖아요. 네, 맞아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죠. 그래서 저희가 그 쏟아지는 AI 관련 최신 소식들 또 여러 의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이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찾아보려고요. 딥마인드에 진짜 놀라운 과학 발견 소식도 있고요. 아, 그 유체역학 관련이죠? 네네. 그리고 GPT-5나 클로드 같은 뭐랄까 새로운 AI 모델들 경쟁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요즘 아주 치열하죠.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로 막 들어오고 있는 로봇공학 이야기, AI가 만드는 음악이나 예술, 그리고 AI 미래에 대한 좀 깊은 고민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와, 정말 다룰 내용이 많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딱 이거예요. 이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하는 AI 분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좀 흥미로운 관점들 있잖아요. 그런 걸 딱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거. 네, 좋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 요약 말고요. 이 모든 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같이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구글 딥마인드입니다. AI를 이용해서 100년 넘게 안 풀리던 유체역학의 난제요. 이걸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고 해서 정말 큰 화제가 됐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댓글 반응도 엄청 뜨거웠죠. 맞아요. 데미스 하사비스가 또 해냈다 막 이러면서 기대감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 핵심이 뭐냐면요. 아주 복잡한 유체 흐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아니면 제트기류 같은 거요. 아, 네네. 이걸 설명하는 기본 방정식들이 있는데 뭐 오일러 방정식,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 이런 거요. 여기서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어떤 지점을 찾아내는 문제거든요. 특이점이라 약간 갑자기 물줄기가 확 터져 나가는 그런 느낌인가요? 비슷해요. 네.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딥마인드는 그냥 과거 데이터만 막 학습시킨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아예 물리학 법칙 자체를 이해하도록 설계된 AI. 이걸 소위 물리학 기반 신경망, PNNS라고 부르는데 이걸 사용한 거죠. 아, 그러니까 AI한테 물리 공식을 가르쳐서 문제를 풀게 했다. 이런 거군요. 그냥 데이터만 보고 패턴 찾아라. 이게 아니고요. 정확합니다. 네. 덕분에 거의 뭐 기계적인 정밀도로 이전에는 몰랐던 그런 불안정한 특이점들을 찾아냈다고 해요. 와, 대단하네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특이점들이 불안정해질수록 있잖아요. 그 폭발하는 패턴이 예측 가능한 어떤 선형관계를 보인다는 거예요. 오, 그건 무슨 의미죠? 이게 어쩌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해법이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이 연구가 아직 그 동료 과학자들의 검증, 그러니까 피어 리뷰를 거치지 않은 초기 공개 버전이라는 겁니다. 아카이브에 공개된 상태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견도 잠재력은 물론 크지만 최종 검증까지는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긴 과학 연구는 검증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딥마인드 이야기하면 이분 데미스 하사비스 대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댓글에서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뭐 체스 영재로 시작해서 너무 어려서 케임브리지 입학 거절당하고는 게임 회사, 그 불프로그 유명하잖아요. 네, 테마파크 만드는 회사죠. 네, 거기서 테마파크 같은 전설적인 게임 개발에 참여하고 또 자기 게임 회사 차렸다가 다시 뇌과학 박사가 되고 와 진짜 그러다가 결국 딥마인드를 창업해서 알파고, 알파폴드 세상을 그냥 막 뒤흔들었죠. 맞아요. 노벨상까지 받았으니 뭐 정말 영화 같은 삶이에요. 댓글 보니까 뭐 현존 최고 업적 이룬 사람, 인류 탑 5 이런 평가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뭐 다른 대단한 분들 이야기도 나오면서 농담도 있었지만요. 근데 저는 하사비스의 이런 독특한 이력 있잖아요. 게임 디자인, 인지과학, AI 연구 이걸 다 넘나드는 경험이요. 네네. 이게 딥마인드의 강점하고 바로 연결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서로 막 다른 분야의 지식을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능력 그런 거 말이죠. 그 배경 자체가 문제 해결 방식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죠. 거대 언어 모델, LLM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LLM. GPT-5요. 이거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게 재밌어요. 업무에 진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전 모델 그 4EO가 더 좋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저는 좋다는 의견을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클로드 맥스 쓰다가 GPT-5로 넘어왔다 이런 분들도 많고 특히 코딩 능력, 그 코덱스 기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사용량 제한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네, 맞아요. 사용량 제한은 항상 좀 이슈가 되죠. 그리고 엔시로픽의 클로드 광고도 되게 인상적이었잖아요. Keep thinking. 맞아요. 그 영상미가 되게 독특했죠? 네, 그래서 뭐 따뜻한 블랙미러 같다, 오렌지 미러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광고 자체가 AI를 약간 연구 보조원이나 업무 도우미처럼 제시하는데 네. 실제로 사용자들도 뭐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나 아니면 레이저 조각기 고칠 때 클로드 쓴다 이러면서 공감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활용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브랜딩이 다른 경쟁 AI들, 뭐 메타나 챗GPT, 제미나이 이런 애들하고 좀 차별화된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 소식도 있었어요. 이것도 주목할 만한데 네, 딥시크. 추론 능력을 강화했다는 아론 모델. 이걸 훈련하는데 약 30만 달러랑 엔비디아 H800, 칩 512개. 딱 이것만 썼다고 발표해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네, 그 비용 때문에 다들 놀랬죠. 그렇죠. 예전에 샘 알트먼이 GPT-4급 모델 훈련에 1억 달러 이상 들었다. 뭐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뭐 엄청난 차이니까요. 네, 근데 그 비용 발표는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29만 4천 달러는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V3라는 기반 모델 위에다가 강화학습, RL이라고 하죠. 이 추가 훈련을 하는 데 든 비용이고요. 아, 그럼 V3 모델 만드는 비용은 따로 들었겠네요. 맞습니다. 그 V3 모델 자체를 만드는 데는 약 550만 달러 정도 들었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비용은 한 580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아하, 그래도 여전히 GPT-4보다는 훨씬 저렴한 거긴 하네요. 처음 알려진 것보다는 꽤 높지만. 네, 그렇죠. 여전히 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에서 챗 GPT 모델 기반이다 뭐 이런 혼란이 좀 있었는데 그건 챗 GPT 자체를 쓴 게 아니고요. 네. 챗 GPT 같은 모델이 만들어낸 합성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훈련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아, 비용 부분도 그렇고 그 기반 모델 부분도 그런 맥락이 있었군요. 그래도 여전히 효율적인 훈련 방식이라는 점은 뭐 분명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 딥시크 아런 연구가 세계적인 학술지죠. 네이처에 실렸다는 점이 되게 중요해요. 네이처요? 와. 네. 이 연구가 뭘 보여줬냐면 AI한테 사람이 단계별로 막 생각하는 과정을 가르쳐주지 않고요. 그냥 최종 답이 맞았냐, 틀렸냐 이것만 알려주는 순수 강화학습만으로도 추론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오, 그러니까 AI가 사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방법을 찾게 뒀다는 거네요. 그렇죠. AI가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추론 방법을 찾아내도록 유도한 거죠. 이게 바로 그 인간의 개입이 적을수록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쓰라린 교훈, 비털레슨 개념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와, 그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연구가 네이처 발표 전에 이미 1월에 아카이브라는 온라인 논문 저장소에 공개됐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만큼 이 분야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전통적인 학술 출판 과정이 따라가기 좀 벅차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하긴 그렇겠네요. 아, 그리고 훈련에 사용된 H800 칩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최상위 모델인 H100보다는 좀 저렴하거든요. 그것도 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결과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디지털 세계의 AI 모델들을 봤으니 현실 세계로 좀 나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물리적인 AI, 로봇이죠. 맞습니다. 로봇 이야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인 피겨 AI 있잖아요. 여기가 거대 부동산 기업 브룩필드랑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아, 네, 저도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로봇 도시를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된 헤드라인이 돌기도 했죠. 네, 맞아요. 그 헤드라인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었죠. 실제 계획은 거대한 뭐 로봇 훈련 도시 건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럼 뭐죠? 브룩필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무실, 물류창고, 주거 공간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엄청 넓은데 한 6,100만 제곱미터 정도 된대요. 이런 다양한 기존 부동산에 피겨 AI가 접근 권한을 얻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럼 그 넓은 공간에서 뭘 하려는 건데요? 로봇들을 그냥 막 풀어놓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핵심은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 데이터요? 네. 이 다양한 실제 공간들의 카메라, 센서, 로봇 이런 걸 쫙 설치해서요. 인간이 평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려는 거예요.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힐릭스라고 부르는 피겨 AI의 시각, 언어, 행동 모델, 그러니까 VLA 모델이라고 하는데 VLA 모델?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 모델 훈련에 사용해서 어떤 인간 중심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 이게 목표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실제 환경 데이터를 그냥 왕창 학습시켜서 로봇을 똑똑하게 만들겠다 이거군요. 로봇 도시가 아니라 뭐랄까 데이터 도시에 가깝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룩필드처럼 되게 거대하고 신중한 투자사가 이 분야에 이렇게 크게 베팅한다는 사실 자체가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상업적 가능성을 시장이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네, 댓글에서는 이걸 뭐 90년대 기술붐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AI랑 로봇공학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투자를 막 이끌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메타가 새로 내놓은 레이벤 스마트 안경도 좀 흥미로워요. 아, 네. 레이벤 디스플레이. 네, 가격은 800 달러라고 하던데 오른쪽 렌즈 안쪽에 컬러 화면 HUD가 있어서 뭐 알림이나 지도를 볼 수 있대요. 밖에서는 안 보이고.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손목 밴드 센서 EMG로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을 감지해서 제어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대화하는 상대방 말 있잖아요. 그걸 실시간 자막으로 보여주거나 통역해주는 기능도 있대요. 와, 통역까지요? 그럼 진짜 편리하겠는데요? 근데 통역은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대화가 좀 어색해질 수도 있다 이런 평가는 있더라고요.
아하, 아직 완벽하진 않군요. 네, 뭐 초기니까요. 사용자 반응도 역시나 다양해요. 기존 모델 사용자 중에는 사진 찍거나 통화, 뭐 AI 질문용으로 잘 쓴다는 의견도 있는데 네. 디자인이 얼굴에 비해 너무 크다, 좀 안 어울린다 이런 불만도 있고요. 하하, 디자인은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안경 쓸 필요 없는 사람은 절대 안 쓸 거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패션으로 도수 없는 안경 쓰는 사람도 많다. 이런 반박도 나왔고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역시나 뭐 블랙미러 같은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스마트폰 계속 꺼내보는 것보다는 이게 더 실용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초기 스마트폰처럼 아직은 좀 부족해도 잠재력은 크다 이런 시각이죠. 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제 AI의 창의성 영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예술 분야군요. 음악 생성 AI 수노요. 이게 V5 티저를 공개했는데 목소리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평이 많아요. 아, 수노 V5. 저도 들어봤는데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아직 약간 뭐랄까 금속성 소리, 깡통 소리 그런 기계적인 느낌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요. 네, 완벽하진 않죠, 아직. 근데 버전 업속도가 정말 5월에 4.5, 7월에 4.5 플러스, 9월에 5 불과 몇 달 간격으로 계속 새 버전이 나오는 걸 보면 발전 속도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댓글에서는 이런 AI 생성 음악이 곧 스포티파이 같은 플랫폼을 그냥 뒤덮을 거다. 아, 그리고 진짜 사람이 만든 음악이랑 구별하기 어려워질 거다. 이런 우려 섞인 예측이 많았습니다. 하긴 이미지 생성 AI로 그랬잖아요. 처음엔 좀 어색하다가 금방. 그렇죠. 처음에는 막 영화처럼 완벽한 그림만 잘 만들다가 나중에는 좀 더 자연스럽고 평범한, 약간 불완전한 이미지도 잘 만들게 된 것처럼요. 음악 AI도 꼭 완벽하진 않더라도 뭐랄까 느낌 있는 음악을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는 거죠. 와, 느낌 있는 음악. 네, 실제로 한 인디 프로듀서분은 예전에 보컬을 못 구해서 묵혀뒀던 자기 곡들이 있었대요. 거기에 수노로 보컬을 입혀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런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럼 완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정말 놀라우면서도 동시에 약간은 좀 씁쓸한 그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영상 쪽에서는 루마 AI의 레이3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건 어땠나요? 아, 루마 AI. 네. 물리 엔진이나 제어 능력 같은 걸 보여주긴 했는데, 일부 댓글에서는 구글의 BO3 같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아직 좀 부족하다. 장만간 일과성도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발전이 필요하겠군요. 자, 이번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AI의 의식에 대한 논의인데요. 아, 의식. 이건 정말 어려운 주제죠. 네, 생물학적인 뇌, 이게 아니라 시스템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에 기반해서 의식을 정의하려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요. 이중해상도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던데. 이중해상도 프레임워크. 네, 스스로 정보를 처리하고 자율성을 가진 시스템이라면 그게 모든 주관적인 경험, 즉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와,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인데요. 그쵸, 댓글에서는 뭐 디오게네스랑 기철 뽑힌 닭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하하. 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댓글 반응이 있었어요. 이 프레임워크가 혹시 해리성 정체장애, DID,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중인격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요? 네네. 이걸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오,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뇌 안에서 여러 개의 뚜렷한 의식, 알터라고 하죠. 이게 존재하는 현상이 정보 처리 기반의 의식 이론하고 뭔가 통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네요. 네. 그리고 이 이론은 기능이랑 경험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통합정보 이론, IIT하고는 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IIT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무 기능도 없는 그냥 거대한 논리회로 격자가 인간보다 더 의식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아, 정말 심오한 주제입니다. 그 외에도 뭐 LLM의 모든 레이어를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이려는 구글 연구라든지 네, 그런 기술적인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죠. 또 인간의 도움 없이 AI가 스스로 답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강화학습 연구, 뭐 KT 크리틱 앤 트라이얼이라고 하던데 이런 진전들도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특히 그 인기 없는 의견이라는 제목의 레딧 게시물도 되게 주목할 만했어요. 아, 어떤 내용이었죠? 범용 인공지능 AGI에 도달하기 위해서 꼭 현재 LLM 구조를 버릴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오, LLM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버릴 필요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LLM한테 분명히 약점들이 있죠. 뭐 시각적인 추론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장기 기억을 잘 못하다거나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약점들을 꼭 LLM 자체를 막 뜯어 고쳐서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죠? LLM은 그대로 두고요? 네, 더 나은 외부 기술들을 이렇게 붙여서 보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면 시각 정보를 더 잘 처리하는 비전 트랜스포머라든지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RAG,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죠. 아, RAG. 예, 그리고 스스로 계속 학습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같은 것들을 LLM하고 결합하는 거죠. 마치 그 전기가 변압기를 만나서 멀리 갈 수 있게 되고 바퀴가 볼 베어링을 만나서 부드럽게 굴러가는 것처럼요. 와, 비유가 재밌네요. 그래서 현재의 GPT-5 같은 LLM도 이미 AGI의 핵심 엔진으로는 충분할 수 있다.
뭐 이런 상당히 좀 도발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LLM 자체보다는 주변 기술과의 시너지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관점인 거죠. 자, 이렇게 기술 자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도 있어요. 자동화된 발견, Discovery Automated라는 에세이가 중요한 지점을 짚어줬더라고요. 아, 네, 그 에세이 저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AI가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요. 가설 생성, 실험 테스트, 결과 바탕으로 개선, 이 순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핵열곱셈 알고리즘 발견이라든지 새로운 항생제 후보 물질 탐색이라든지 심지어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양자 물리학 실험을 설계하기도 하고요. 와, 양자 물리학 실험 설계까지요? 네, 정말 AI가 과학적 발견을 자동화하는 놀라운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세이가 동시에 아주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어요. 정치적 위기요? 어떤 거죠? 미국 정부가 칩스법 같은 걸 통해서 AI나 첨단 과학의 중요성은 인지는 하고 예산을 약속은 했는데 네. 정작 실제로는 여러 정치적인 문제나 예산 상한선 설정, 뭐 재정 책임법 같은 것 때문에 국립과학재단 NSF 같은 핵심 연구기관의 예산이 크게 삭감되고 있다는 거예요. NSF 같은 경우는 24회계연도에 약속했던 목표액보다 거의 40%나 적은 예산을 받았다고 분석됐습니다. 와, 40%나요? 연구 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에세이에 따르면 이 문제가 정치적인 변동성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26회계연도의 예산안에서는 NSF 예산을 무려 55%나 삭감하는 안이 제시되었고 55%요? 네, 그리고 어떤 특정 부서, DOG가 NSF 연구 보조금 수천 건을 직접 취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특정 대학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으려고 했던 시도가 법원에서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판결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이 에세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출처 에세이에 제시된 주장을 중립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견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에세이의 주장을 전달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실제 연구 현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 에세이에 필즈상 수상자이신 수학자 테렌스 타워, UCLA 교수님 사례가 언급됩니다. 아, 테렌스 타워 교수님? 네, 행정부가 UCLA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중단했을 때 교수님 개인 연구비뿐만 아니라 그분이 속한 연구소 운용비까지 전부 다 끊겼다고 해요. 헉, 정말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자원이 고갈되었다. 내 25년 경력 중에 이렇게 절박했던 적은 없었다. 이렇게 토로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개인 연구자 한 명의 문제를 넘어서 미국 전체의 과학연구 시스템 그리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능력까지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에세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출처 에세이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와, 과학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이걸 뒷받침하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렇죠. 기술만 발전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한편으로는 또 AI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젤라 콜리어에 대한 토론도 있었어요. 이분은 AI 과대 광고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에 대해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분이죠. 네, 맞아요. 그분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더라고요. 일부는 이분의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학적 엄밀성이 좀 부족하다, 혹은 단순히 반기술 정서에 편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요즘처럼 과대 광고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런 비판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뭐 학계 내 문제점을 지적하는 영상 같은 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냥 대중 의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소신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소식과 관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죠? 그 외에도 뭐 소화기관 내부를 탐사하는 작은 로봇 개발 소식이라든지 네. 독일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소식, 또 바이오 프린팅 품질 관리를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일본어 한자 능력 검정 시험에서 AI 성능을 벤치마킹했다는 소식, 여기서는 제미나이가 좀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다네요. 등등 정말 흥미로운 단신들도 많았습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AI 발전의 여러 단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딥마인드의 과학적 돌파구부터 시작해서 LLM 경쟁, 로봇의 현실화, AI의 창의성, 또 새로운 이론들, 그리고 연구 환경 문제까지. 와, 정말 AI 분야 전체가 무섭게 가속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네, 정말 그렇죠.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쭉 본 것처럼요. AI는 알고리즘, 하드웨어, 예를 들어 더 저렴한 칩으로 고성능 모델 훈련이 가능해지는 것처럼요. 데이터 수집 방식, 피규어 AI처럼 현실 데이터를 막 활용하는, 심지어는 의식이라는 철학적 기반에 이르기까지 거의 뭐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아주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도전 과제는 단순히 기술 개발 그 자체만이 아니고요.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연구 자금 문제라든지 지적 재산권 같은 제도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으로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제도적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군요. 그렇죠.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단계에 온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AI가 인간의 직관을 넘어서는 새로운 과학적 가설을 만들고 심지어 우리가 그 이유를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뭐랄까 외계인 같은 실험을 설계해서 효과적인 답을 찾아내는 시대가 온다면요. 네. 과연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 왜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어도 정답이나 해결책을 얻는 것이 충분한 시대가 될까요? 와,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이해의 정의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네,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